사실 건물 외벽이 좀 망가진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수를 할 수 있잖아요. 치아도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씌워서 외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듯이 치아도 충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잇몸뼈가 무너지면 두두두두 치아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공사가 약하면 어떤 건물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24년차 치과의사이자 치주과 전문의 유경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를 하나의 진료과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치과는 이제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 10개의 전문 과목이 있는 분야거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가 썩어서 아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를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보존과로 가세요 라고 하고요. 이가 너무 많이 빠져서 틀니를 해야 된다거나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을 한다거나 예전 임플란트 대신에 많이 하던 브릿지 같은 보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보철과로 가세요 라고 안내를 받으실 거고요. 이가 많이 삐뚤삐뚤해서 틀어져서 아니면은 주걱턱이 너무 심해서 교정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치과 교정과를 가게 됩니다. 사랑니를 빼야 된다거나 턱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강 내에 뭔가 종양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구강악 안면외과, 이런 외과 쪽으로 가시게 되고요. 어린이들 치료, 이제 아기들 막 울면서 충치 치료 받는 거는 소아치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턱이 너무 아파, 내가 이리 가는 문제가 있어, 잇몸병은 아닌데 뭔가 잇몸이 불편해, 치주과에서 이거는 입안에 생긴 아토피 같은 병이에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구강내과를 또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공한 치주과는 잇몸이 안 좋아서 이가 흔들리고 붓고 아프다, 그러고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바로 치주과를 가시게 된답니다. 사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딴 것만으로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되었을 때 이제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내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분과의 역할, 분과의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치주과는 어떤 과인지 제가 전공한 치주과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치주라고 하는 게 치아 주변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 주변의 잇몸과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뼈에 생기는 질환들을 보는 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먼저 이를 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잇몸 치료들도 해당이 되고요. 이를 빼고 난 후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관리 같은 것도 치주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죠. 이가 너무 짧아서 모양이 이쁘지 않다거나 잇몸 색이 너무 어두워서 이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잇몸 성형을 한다거나 잇몸 미백을 하는 심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잇몸 성형 수술들도 치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답니다. 치주과 전문의 교육은 보통 3년 이상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치아 주변 잇몸, 잇몸뼈, 임플란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피부과면 피부과 레지던트를 몇 년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치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잇몸뼈 상태를 읽는 능력, 그 다음에 잇몸뼈 상태를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잇몸병이 왔을 때 이제 간단한 잇몸 치료에서부터 고난도 잇몸 수술까지, 그리고 잇몸 재생 수술까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치주과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치아가 어떤 건물이라면 잇몸은 그 건물을 잘 서 있게 만드는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공사가 약하면 어떤 건물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이제 치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제 치주과와 다른 과의 차이를 한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볼까 해요. 먼저 이제 하는 사람이 알고 계시는 충치. 충치는 말하자면 치아에서 치아 표면에 생긴 문제, 요거는 이제 보존과에서 치료를 하시는 문제고, 치아 위치에 문제가 있을 때 교정과에서 담당하여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니는 저기 턱뼈 어딘가 깊숙한 곳에 위치를 했는데 그 위치도 하필 신경이랑
치과이랑 너무 가깝고 수술을 해서 빼야 되는 경우에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수술하는 과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잇몸뼈는 치아를 잡아주는 기초잖아요. 이제 치주과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서 있는 주변 땅을 튼튼하게 만들고 상한 땅을 이제 걷어내고 건강한 땅을 만들어내고 이런 치아를 잡아주는 기초 작업을 하는 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건물 외벽이 좀 망가진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수를 할 수 있잖아요. 치아도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씌워서 외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듯이 치아도 충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잇몸뼈가 무너지면 두두두두 치아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전문가가 나서서 잇몸과 잇몸뼈를 지키는 치료를 꼭 하게 되고 그것이 치아의 예후를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엑스레이로 치주과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분은 30년간 한 치과를 다니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은 상태로 어금니 주변이 다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은 상태로 저를 찾아오시게 됐어요. 사실 30년 동안 치과를 매번 가신 게 아니라 할지라도 표면적인 치료만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치주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잇몸 상태를 보면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살릴 수 있는 치아라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적기에 치료를 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치료를 잘 하는 교육을 치주과에서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임플란트 얘기를 할 건데요. 이분은 임플란트를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심으시고 이제 관리를 받으시던 중에 잇몸병이 임플란트 주변에 생겼다. 그래서 몇 개를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왼쪽 아래 주변에 뼈 녹은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녹은 부분 이 두 임플란트를 빼고 새로 심자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수술하는 건 힘들어라고 하셔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이분이 찾아오신 지 한 4, 5년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임플란트 안 빼고 잘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 임플란트는 표면이 뼈랑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표면 처리를 해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표면 처리라는 게 한번 오염이 되면 치료를 해도 잘 안 낫고 염증이 한번 생긴 게 진행도 좀 빠르고 재발도 잘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 아마 빼자는 얘기를 하신 선생님도 그런 임플란트 잇몸병의 특징을 아셔서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치주과 전문의가 개입을 한다면은 임플란트도 빼지 않고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도 임플란트를 빼자는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저를 찾아오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좀 더 많이 녹았죠. 앞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보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까지의 잇몸뼈가 녹은 케이스들은 아직은 바로 빼지는 않고 살리는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 임플란트 주변염 치료는 치아와 마찬가지로 염증을 없애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주변에 고리식을 한다거나 하는 재생을 위한 수식을 추가로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임플란트 주변 염증은 일단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뼈가 녹기 전에 깐깐하게 염증의 유무를 판단을 해야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도 치과를 안 다니신 게 아니고 했던 치과를 계속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치주과 전문의가 보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염증을 좀 더 초기에 잡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임플란트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 보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치주과 전문의를 만나서 임플란트의 잇몸병을 초기에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언제 치주과를 오셔야 할까요?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나 스캐닝을 한 달 전에 받았는데도 잇몸에서 냄새가 나고 붓고 피가 나고 이렇게 씹을 때 이가 좀 시큰하고 누르면 아픈 것 같고 이가 씹을 때 좀 딱딱한 거 씹기 불편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그 주변에서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붓거나 냄새가 나고 치실을 하는데 아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주과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고 다른 병원에
병원에서 이 임플란트를 좀 빼셔야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도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치주과 전문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사실 치아든 임플란트든 이제 이를 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좀 많이 당황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 멘붕이 오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조금 진정하시고 주변에 다른 세컨 오피니언을 받기 위해서 치주과 전문의에게 재진단 받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치과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분야마다 전공도 다르고 전문성도 좀 달라요. 그 중에서도 잇몸과 잇몸뼈는 잘못 관리하면 사실 되돌리기가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치주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크게 바꾼다고 볼 수 있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초기에 잘 관리하시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이 불편하다거나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어느 치과에서 스캐닝 하러 잠깐 들렀는데 이를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치주과 전문의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을 한번 더 찾아가 보시는 게 내 치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